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현과 유유의 싸움, 그리고 유유가 남연을 치게 된 뒷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현은 사마도자, 사마원현 부자와 유래지를 숙청하고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0대 초중반으로 아주 젊었거든요. 유유보다 6살이 어립니다. 환현처럼 권력을 틀어쥔 사람들의 인한 수순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공이나 왕이 오르고 구석을 받으면서 황제 자리를 찬탈할 복선을 깔아두는 거죠. 환현은 상국 겸 초왕에 오르고 구석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구석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황제가 공이 있는 신하에게 주는 9가지 물품이죠. 여기 보면 뭐 호위병들을 거느릴 수 있게 하고, 또 거마, 또 붉은색 활거 화살, 또 악단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상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석이거든요. 환현이 권력을 쥐고 공진의 안제한테 이 구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안제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줬겠습니까? 환현이 압박해서 받아낸 거겠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환현의 사촌인 환겸이 은근슬쩍 유유를 떠봅니다. 환현이 선양을 받아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어떤지 돌려서 물어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유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왕, 여기서 초왕은 환현을 말하는 거죠. 초왕의 공운이 세상을 덮으니 어찌 선양이 불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선양은 기존의 황제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서 새롭게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을 선양이라고 하잖아요. 즉 환현이 지금의 황제인 안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유가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환현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 자리에 오를 욕심이 생긴 환현은 차근차근 황제 자리를 선양받을 명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로 상서로운 징조를 조작하는 것인데요. 어디에 호수의 물이 갈라졌다느니 감로가 맺혔다느니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감로가 있죠. 이 감로가 뭐냐면 이슬인데 그냥 이슬이 아니라 단이슬, 맛을 보면 달짝지근한 그런 달콤한 맛이 나는 이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슬, 즉 감로가 맺혔다고 환현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이 감로는 환현 이전 시대에도 그랬고 이후 시대에도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써먹던 방법이죠. 즉 환현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감로까지 맺힌다. 이것은 하늘이 환현에게 황제 자리에 오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주변 신하들에게 지지와 신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환현은 시작부터 인심을 잃게 됩니다. 신하들 중에 부유한 신하들을 골라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 도박에서 이겨서 신하들의 재산을 뺏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야, 그 도박하자는 거 거절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고 권력자 환현이 도박 좀 하자는데 거절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죠. 왕장군, 오늘 손이 심심한데 고스톱 한번 칠까? 환현이 이렇게 나오면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스톱을 치면서 환현한테 또 져야 합니다. 왜냐면 신하가 도박에서 이기면 환현의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돈 따기 전에 모가지가 따이겠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져주고 재산을 강탈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심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신하가 자기 재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뺏기는데 좋아할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현이 아주 악독한 취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이 환현은 이렇게 인심을 점점 잃어가는 상태에서 결국 안제를 압박하여 선양을 통해 황제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초나라라고 하는데, 역시나 역사 속의 다른 초나라들과 구분하기 위해 환현이 세운 초나라를 환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환현은 황제에 오르고 나서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궁궐들을 마구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환현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에 올랐으면 먼저 민심을 달래고 그 선정을 펼쳐야 하는데 궁궐부터 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궁실을 짓는 황제들이 민심을 잃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같으면 토목공사는 누가 합니까? 바로 건설회사에서 하죠.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면 인부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공사가 있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노가다 아저씨들도 돈도 벌고 경기도 살아나고 오히려 민심이 올라갑니다. 근데 과거 시대는 그게 아니죠. 이런 토목공사는 부역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감당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돈 한 푼 안 주거든요. 오히려 농사를 지어야 할 판에
공사장에 백성들을 부르니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당시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사가 곧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명군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 공사를 일으키더라도 농사처럼 피하고 백성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현은 그냥 대놓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환현은 제위 초기부터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연거푸 하게 됩니다. 환현의 아내 중에 황후 유씨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황후 유씨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유를 경계하며 제거하라고 환현에게 권고합니다. 유유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평범하지 않으니 아마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환현은 자기가 곧 중원을 평정해야 하는데 유유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중원을 평정한 후에 유유를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환현과 유씨가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유유는 유래지의 조카인 하무기와 동진 황씨를 부흥시킬 것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폐위된 황제 안제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무기에게는 환현을 타도할 확실한 동기가 있죠. 자기 외삼촌인 유래지를 죽인 원수이니까요. 얼마 뒤 유유와 하무기는 사냥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람 100여 명을 모읍니다. 다음날 새벽에 하무기는 경구성의 문이 열리자 황제의 조서를 전하는 복장을 입고 칙사라고 거짓말하면서 무리들과 함께 경구성에 난입해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 경구성이 어디 있냐면 실시간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남경, 이게 그 당시 이제 수도인 건강이죠. 여기 보이시는 진강시, 중국어로는 전장시가 되죠. 당시 경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근처에 있는 도시죠. 자, 여기 거리가 한 40-50km 될 겁니다. 건강까지. 예, 50km, 59km, 한 60km 되겠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평택까지 거리가 되겠네요. 아무튼 멀지 않은 바로 가까운 곳에 유유가 거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안에 들어간 유유가 성안 관리들에게 비밀 조서를 받고 환현을 타도한다고 구라를 칩니다. 비밀 조서 따위는 없었죠. 그런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후에 결국 경구성의 민심을 잡은 유유는 주부 직책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고민을 합니다. 주부라는 직책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삼국지의 여포가 처음에 정원 밑에 일할 때 이 관직, 주부 관직이 있었죠. 자, 이 주부 직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유유에게 하무기가 이러한 중요한 직책에 유목지만한 사람이 없다고 추천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유목지. 그래서 유목지라는 사람을 등용하게 되는데요. 유유는 이제 환현을 토벌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부라는 직책은 등급은 낮지만, 직급 자체는 낮지만 일의 중요도는 엄청나거든요. 군대의 일이란 게 진짜 할 일이 많죠. 군량, 무기 보급, 이 모든 것을 또 수치화해야 하고 또 장군을 보좌하면서 처리할 것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주부라는 직책을 등급이 낮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직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주부라는 직책에 등용된 유목지는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도 유목지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삼국지 총나라 인물이었던 비위 아시죠? 그 비위처럼 행정의 천재인 사람입니다. 일처리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유가 지금처럼 급박할 때 아주 적절한 사람을 얻은 거죠. 한편 환현은 유유가 병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본 어떤 신하가 유유 따위를 왜 두려워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환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유는 한 시대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하며 하무기는 그의 숙부 유래지와 비슷한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일을 일으켰는데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환현은 오보지와 황보부를 보내서 유유를 치게 하는데 유유가 몸소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며 싸워서 환현의 군사를 격파하고 적장 오보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황보부도 결국 유유에게 패배하는데 죽을 때 유유에게 자기 자손들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보부도 죽게 되고요. 이에 다급해진 환현은 자기 사촌인 황겸에게 군사를 주어 유유와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황겸의 병사들은 과거 유유 밑에 있었던 병사들이어서 유유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의기가 꺾였다고 합니다. 유유는 북주산에 도착하여 약한 병사들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가게 한 후에 깃발을 그 산 위에 무수히 꽂아두게 하고 대군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 후 유유는 강한 병사들을 통솔하여 여러 갈래 길로 나누어서 전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북주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남경, 여기가 북주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화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산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산, 뭐 동산 정도, 뒷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복주산에서 진격하는 유유의 군대를 본 염탐꾼이 환연에게 쪼르 쫓아가서 보고를 하죠. 적의 군대가 사방에 가득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환연은 더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스스로 영웅호걸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깽판 치더니만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유유는 군사를 휘몰아서 환겸을 쳤는데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결국 환겸의 군사들이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나의 사촌인 환겸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환연은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고 말해놓고선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몰래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어떤 신하가 환연의 말고삐를 딱 붙들고 싸울 병사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한번 붙어볼 만한데 어찌 도망가냐고 하면서 환연을 말립니다. 그러자 환연은 대답도 하지 않고 말채찍을 들고 하늘을 가리킨 후에 냅다 서쪽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왜 말채찍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켰을까요? 아마도 이런 액션은 하늘이 날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늘이 날 망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거죠. 환연은 도망칠 때 폐위된 동진의 황제 안제를 데리고 강릉으로 도망가거든요. 왜 안제를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도 인질로 삼아 데리고 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황제를 억압하고 데리고 있으면 적군들과 협상할 때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환연은 도망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하루 종일 굶다가 부하 한 사람이 어디서 밥을 얻어왔는데 그 밥이 말라서 딱딱했거든요. 환연이 먹기는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환연은 이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아들을 가슴에 안고 어루만지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으이그 그러게 왜 설치면서 반역을 하냐고요. 그냥 형주에서 조용히만 살아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규공자들은 감사함을 모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일을 벌인다니까요. 자, 환연은 강릉에 도착한 후에 병사들을 새롭게 다시 모았는데 2만 명을 새롭게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선과 전투 장비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누선은 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유유는 건강성이 남고 대신 부하인 하무기와 유도규를 보내서 환연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러자 환연은 다시 모은 군사들을 직접 이끌고 쟁영주에서 하무기, 유도규와 맞붙게 됩니다. 자, 이 쟁영주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악주시 있죠? 중국어로는 어조시인데 이 악주시에서 서북쪽으로 30여 킬로 떨어진 곳이 쟁영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거리를 재어볼까요? 대충 이쯤에서 20, 26, 30. 여기가 30km 지점이거든요. 강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이쯤에서 붙었을 거죠. 그럼 이쯤이 아마 쟁영주가 되겠습니다. 하무기와 유도규가 이 건강에서 출발해서 강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이렇게 도착하고 그리고 환연이 또 군대를 이끌고 또 강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곳 쟁영주에서 서로 맞붙게 된 거죠. 환연은 싸우면서 자신이 타고 있는 전함 옆에 쾌속선, 그러니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배를 말하는 거죠. 그 쾌속선을 띄워놓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큰 전함이 있으면 그 옆에 아주 작은 빠른 배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면 바로 이 쾌속선에 갈아타고 도망튀기려고 하는 거죠. 야, 적군이 우리 배에 올라타면 나한테 이야기해. 난 바로 갈아타고 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졸들은 싸울 의지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총대장이 벌써부터 토끼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이건 이미 싸우기 전에 결판이 난 겁니다. 결국 하무기와 유도규가 바람을 이용해 불을 놓고 들이치니까 환연의 무리들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자, 결국 환연은 촉지방으로 도망치려고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쟁영주에서 깨지고 환연이 강을 거슬러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강릉을 지나쳐서 여기로 촉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모우지라는 관리가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강릉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는 환연과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환연을 발견한 모우지가 환연을 공격합니다. 이때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자 환연의 부하들이 이게 몸으로 환연을 보호하려고 막다가 거의 다 죽고 모우지 옆에 있던 풍천이라는 인물이 칼을 휘두르면서 환연에게 덤빕니다. 그러자 환연이 너는 어떤 놈이길래 감히 천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소리치죠. 죽는 순간에도 황제로서 폼은 잡아야죠. 이 소리를 들은 풍천이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나는 천자를 죽이는 도적놈이다.
이런 사람한테 황제 이름 들먹거려봐야 소용이 없죠. 완전 무대뽀 아닙니까, 무대뽀. 아니 천자를 죽이는 도적놈한테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결국 환연은 풍천이 휘두르는 칼에 그 목이 베어져 죽게 됩니다. 참 어이없는 죽음이죠. 환연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가 야망은 크지만 정치력이 부족할 때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난세의 지도자들에게는 정치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환연의 장당들이 계속 반항을 하는데 결국 평정됩니다. 환연이 죽고 시간이 흘러 5년 후인 409년에 유유는 북벌을 결심합니다. 그 목표가 남연이거든요. 남연이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은 남연의 황제 모용초가 동진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약탈해가는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배경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나라가 남연이죠. 남연은 모용상비족의 영웅 모용수의 이복 동생인 모용덕이 청주지역, 즉 현재의 산동성 지방에 세운 나라입니다. 모용덕은 모용수가 신임하는 꽤 능력 있는 동생이었거든요. 과거 환원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근데 모용수가 전연에서 암살 위험 때문에 전진의 부견에게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모용덕도 함께 갔었거든요. 이때 부견이 모용덕을 장액 태수로 삼습니다. 자, 여기 장액이죠. 지금은 북량의 땅으로 나와 있는데 모용덕이 장액 태수가 될 때 이 북방은 전부 전진의 땅이었거든요. 모용덕은 어머니와 동복형 모용납과 함께 장액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부견이 비수대전을 일으키죠. 모용덕은 모용수를 따라 비수대전에 출전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동복형 모용납과 헤어지게 되죠. 이때 모용덕이 금으로 만든 칼을 어머니에게 딱 주고 작별했거든요. 아마도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유품으로 준 거겠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비수대전에서 부견이 대패한 틈을 타서 모용수가 하북에서 독립하죠. 여기에 모용덕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와 친형과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졸지의 반역자가 된 모용덕의 아들들과 친형 모용납은 전진에서 죄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여기서 모용덕의 늙은 어머니와 임신한 형수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형수는 동복형 모용납의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전진의 땅에서 나와서 강족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모용덕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남은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는데 형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움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와 형수는 강족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모용덕은 어머니와 형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더 지난 후에 모용덕의 어머니가 죽고 형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용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진의 변경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약탈해간 남연의 황제 그 모용초입니다. 아무튼 그 후에 후연을 세운 모용수가 죽고 후연이 몰락해 가자 모용덕이 남연을 건국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용덕의 형수는 모용덕이 그의 어머니에게 남긴 금으로 만든 칼을 자신의 아들 모용초에게 주면서 삼촌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용덕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후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전진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후진이 세워졌거든요. 자, 이렇게 후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족 땅에 살다가 전진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다시 후진으로 들어온 거겠죠. 아무튼 모용덕은 크게 기뻐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모용초를 데리고 오죠. 모용초가 남연의 수도 광고에 도착해서 자, 여기 광고입니다. 금으로 만든 칼을 모용덕에게 딱 바치거든요. 이 칼을 본 모용덕이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은 자기가 어머니에게 준 칼이거든요. 근데 모용초가 이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신의 조카가 확실하다는 증거잖아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어머니와 형 그리고 아들들이 죄다 타양에서 죽었는데 이제 조카를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용덕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모용초를 태자로 삼게 됩니다. 그 후 모용덕이 죽자 모용초가 남연의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모용초가 지나치게 측근 정치를 하는 바람에 남연의 정치가 어지러워졌다고 합니다. 모용초는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 후진에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사신을 보내죠. 후진의 황제 요흥에게 어머니와 아내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흥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모용초가 데리고 있는 궁중악단을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신하로 자처하라는 것. 모용초가 후진의 용흥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떼달라는 게 아니라 형식상으로 이제 신하가 되라는 거죠. 자, 이 모용초가 데리고 있던 궁중악단은 과거 전진의 북연이 데리고 키웠던 악단이거든요. 이 악단이 실력이 좋기로 유명했나 봅니다. 근데 이 악단이 북연이 몰락하면서 서연의 황제가 강탈해 갔는데 후연의 모용수가 서연을 멸망시키면서 이 악단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모용수가 죽은 후에 이 악단을 모용덕이 가지고 가고 모용덕이 죽자 이 악단을 모용초가 소유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후진의 요흥은 이 악단을 탐을 냈던 겁니다. 이에 모용초는 신하라고 칭하고 남연의 궁중악단을 선물로 주고 어머니와 아내를 데려옵니다. 자,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 후에 새해가 되자 모용초가 신하들과 조회를 열었거든요. 이때 궁중악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영 뽀대가 안 나는 겁니다. 후진의 요홍에게 궁중악단을 다 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황제의 가오가 죽는 거죠. 결국 모용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즉 동진의 병경을 침략해서 사람을 약탈해서 그 약탈한 사람들로 악단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신하들이 뜯어말리죠. 안 됩니다. 이웃을 침범하여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모용초는 자신의 고집대로 동진을 쳐서 사람 2,500명을 납치해 옵니다. 자, 이 2,500명을 태악, 즉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에 맡겨서 음악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악단이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 떠냐고. 그런데 예전 시대의 국가에서는 이 악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궁중악단. 불고, 비파도 타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의 시대에는 제사도 많고 국가 내부 행사도 많았기 때문에 이 제사나 행사에는 황제의 격식에 맞는 음악을 연주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중악단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용초가 궁중악단에 신경을 쓴 것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자국의 백성들을 차출해서 채우면 되는 거지 왜 동진의 백성을 약탈했냐는 거죠. 아무튼 유유는 이렇게 사람을 약탈해간 모용초를 손 좀 봐주고 영토도 넓힐 겸 남연을 치기로 합니다. 남연을 치는 유유의 북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